저도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인간관계가 되게 어렵다는 거. 어떻게 하면 쟤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제우스의 그 바람피는 행태를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제우스가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실천했을 때 그게 성공적인 거예요. 의외로 제가 아이들 그 4명과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우스한테 배운 게 많은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우스, 우리 제우스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교수님의 인생 책들은 어떤 책들일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안 풀리는 이 꼬인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었죠. 인생이 안 외로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전과 함께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문장도 인용하셨잖아요. 네. 인생이 외로운 건 평생 가지고 갈 책이 없어서다. 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막장 드라마도 나름대로 해석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제우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바람둥이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전통적인 해석부터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화는 일종의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람피고 이런 게 사실 어떤 자가 권력을 줬다고 쳐봐요. 그 법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법이고 내가 하는 게 정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우스는 폭군의 상징이다라고 해석되는 건 그런 측면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해석이 일면 납득이 되면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를 왜 그러면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제전을 거행하면서 숭배하는 게 되는가? 그러면 폭군의 상징, 그 폭력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런다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측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방 호족들이 너무 반발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다 데려다 포섭하죠. 네.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 딸이 저기 있는데 내가 왕건한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칼을 들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결혼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신화 속에 담아내면 제우스가 바람둥이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폭력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해법이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저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서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했었죠. 신화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신화는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잘 담아서 엑기스로 전해 주는 게 저는 신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기에는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행태를 설명하는 것 이상의 삶의 지혜를 담아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네. 생각한 게 저도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인간관계가 되게 어렵다는 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저도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제우스가 그런 지혜를 보여주는 모범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의 그 바람피는 행태를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대상을 포섭해야겠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혀갖고 이 욕망을 풀어야겠다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거죠. 제우스에겐 다 계획이 있어 뭐 이런 거죠. 자기 권력을 확고히 하고 확장시켜야 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로서. 근데 내 삶에서 그걸 비춰보면 나도 그리고 누구나 내 삶의 영역을 좀 더 넓혀 나가고 나의 영향권도 좀 넓혀보고 싶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우스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고 보면 제우스 이야기는 단순히 높은 수준에 있는 리더나 권력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할 수 있는 지침이나 교훈을 갖고 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꼭 여성으로 한정짓지 않고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왜 원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그 사람 편이 되거나 그런 의식이 분명히 제우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우스가 그래서 그 상대에게 다가갈 때 상대가 허용하질 않아요. 맞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네. 싫다 그러고 뿌리쳐요.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저 사람은 친구하고 싶다. 가서 접근하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경계하거나 뭐야 너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거나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게 맞아 나도 거절당한 적이 누구랑- 있어. 맞아. 네. 나도 거절당하고 그랬지. 세 번째 특징은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 제우스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불굴의 의지죠. 네.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그게 제우스의 탁월한 점인 것 같아요. 그 혜성 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 상대가 거절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상처받죠. 그리고 상처받.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말씀대로 상처가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정도밖에 인간이 안 되나? 나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 자존심이 회복되는 순간 상대에 대한 앙심이 되거든요. 나를 거부해? 네가 뭔데? 내가 잘 되면 너 가만두나 봐라.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그래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인데 네가 감히 나를 이거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보통 인지상정이고 제우스도 그럴 법한데 그럼 너 관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쟤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끝까지 고민하는 게 제우스인 거예요. 그 제우스는 또 상대방에게 맞춤형으로 변신을 해주잖아요. 그래, 그게 제우스의 네 번째 특징인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제우스가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우스가 이 자식이 날 거부해, 저것이 날 거부해 하면서 괘씸하게 여기면서 처벌한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나를- 되기도 하고 구름이 황소가 되기도 네. 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힘을 쓰면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자기를 낮춰서 상대가 자신을 거부할 수 없는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변신을 해주는 거죠. 이게 되나? 하고 저를 돌아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실천했을 때 그게 성공적인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넷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네 명과 다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첫째 아이가 가장 큰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아빠로서 아이를 다루는 게 첫 번째 사례니까. 두 번째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서로 상처받고 실수하고 했던 걸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둘째. 셋째, 넷째는 좀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너그러워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우스한테 배운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가장인데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그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랬을 때 제가 제 권위를 내세우면서 다가가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제우스를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우스, 우리 제우스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제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교수고 뭐고 이런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한 인간의 아빠. 더 나아가서는 얘는 얘고 나는 나. 1대1의 인간. 그러면 내가 외적인 조건으로 가진 걸 가지고 얘를 억누르려고 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내 모습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 접근하면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서로 화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제우스의 전략이었나? 제우스를 빙의해서 네. 생각을 해보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자극적인 네. 내용의 연장선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친부 살해 신화였거든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인데 파트로 크토니아. 파트로라는 말이 아빠, 그러니까 파더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크토니아가 이제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신화를 잘 보면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하잖아요. 그 네. 거대한 낫으로.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게 있냐면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땅 속에 가둬요.
갇힌 아이들의 모습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품에서 지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놓은 틀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틀이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바꾸면 뭐해 뭐 그러면서 그 틀에 그냥 안주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쫓아내는 과정에서도 어떤 장면이 먼저 있었냐면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삼키잖아요. 네. 자기 뱃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 세대가 자식들을 가두는 모양이 있어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신들이 있고 뚫고 나오는 신이 있는 거죠. 뚫고 나오는 신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체질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담아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사회는 정체하고 변화가 없게 되고 물론 가치 있는 건 지켜나가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런 요소보다는 새로운 가능성, 발전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런 도전에 대한 응원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가 부모의 품 안에 갇혀 있는 한 넌 너의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역사는 발전할 수 없고 너의 시대를 만들 수도 없다. 그러니까 깨고 나와라. 데미안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행동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과격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진실을 또 담아낸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부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라면 그걸 솔직하게 내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고 그게 어떤 장점을 갖는지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 이런 문제의식과 생각 속에서 나온 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그 파트로크토니아는 결국 기성세대의 틀을 깨고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자극적이고 재밌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담아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지혜, 그런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자극적인 이야기, 잊혀지지 않을 그 이야기 속에 담아낸 거예요. 너는 현실에 만족하면 안 돼. 기존의 틀에 안주하면 넌 너의 세상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하면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야? 이런데 아빠가 딸과 아들을 집어삼켰어. 그럼 이렇게 놀래게 되잖아요. 네. 다 갇혔는데 그 여섯째만 빼돌려져 갖고 걔가 나중에 덤벼드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듣는데 나중에 조금 머리가 커지고 성인이 되면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헤아리는 사람은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어렸을 때 그냥 만화책으로 읽었을 때랑 이렇게 교수님의 책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느낌이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삶의 경험치가 조금 더 쌓였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서구 문화를 알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진짜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게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에서 따온 경우가 진짜 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우리 스타벅스의 그 사이렌, 세일은 그리고 바카스 음료도 디오니소스에서 그렇죠. 온 거라면서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예. 브랜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현상 또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자기 집착이나 자기 애가 강한 사람한테 이럴 때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나르시시즘. 빠졌어 뭐 이럴 때 그 나르시시즘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자기엔 조금씩 다 있죠. 네, 그게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에겐 보편적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신화에 이미 상징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면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 남자 인물을 가져와서 나르시시즘, 누구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는 나르키소스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단순히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담아내는 장치였다는 거. 책에 담아야 될 내용을 글과 책이 없던 시대에 머릿속에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낸 게 신화였던 거죠. 그 신화적 인물은 그냥 개별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담아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화가 상당히 많은 철학적 통찰 속에서 다듬어지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그리스에서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국력을 쌓았고 공동체 의식도 갖고, 그러면서 거대한 그리스 문명을 만들어냈고, 그 그리스 문명을 정복했던 로마가 영토나 물리적으로는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그리스의 정신 문명의 지배를 당해버리는,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를 모방하고 흡수하는 데 상당 시간을 거리면서 로마 문명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리고 그들보다 후진이었던 게르만이나 이제 프랑크족이 로마를 지배하면서도 결국은 또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온 그 문명에 정복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구 문명이 만들어졌고 18세기 이후 동서가 대립되는 과정에서 서양의 지배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화의 시대다라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말을 하지만 표준이 되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서구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서구화라는 건 결국 저 먼 옛날 그리스 문명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 그리스 문명을 이루어냈던 그리스 신화들이 뿌리가 돼서 만든 게 지금 21세기 인류 문명사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구 문명의 뿌리다라는 걸 넘어서서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힘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바카스도 먹고 스타벅스도 마시고 그리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과학 이론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제품이나 자기 이론의 특징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론을 빌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막 배우고 자라오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브랜드뿐만 아니라 과학 이론, 심리학 이론,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붙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석해 주시고 또 거기에 이 책들의 그리스 철학까지 같이 곁들여 주셨는데, 그래서 교수님의 인생 책들은 어떤 책들일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대학교 올라가서 특히 이제 그리스 관련 책을 많이 봤죠. 그때 만난 책이 또 이제 저의 지금을 만든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이 일리아스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 영웅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영웅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런 걸 깊이 깨달았죠. 안 풀리는 이 꼬인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었죠. 놀라운 게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까 혜성 씨도 그 말을 했는데 경험한 게 조금씩 쌓이고 좌절하고 격정에 휩싸이고 이런 몇 개의 고비가 있는 그 시점마다 이 책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때 또 우연치 않게 그런 문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말을 했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읽은 책의 독서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멋지다. 한 책을 그냥 읽고 이런 책이나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대 햄릿을 읽으면 20대가 느낄 수 있는 햄릿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30대에 다시 읽으면 30대가 만나는 햄릿이 따로 있는 거죠. 40대 때 햄릿을 다시 만난다면 또 새로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6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70에 읽으면 어떻게 될까? 80에 읽으면.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을 내 삶의 여정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읽었던 어떤 책의 독서에 대한 역사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결국 힘든 시기마다 또는 여유가 생겼을 때마다 어떤 책을 반복적으로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때 계속 하나의 책을 동반자로 삼고
그 책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그게 딱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도 인용하셨잖아요. 네. 인생이 외로운 건 평생 가지고 갈 책이 없어서다. 네. 그건 사실 인용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느낀 거를 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 교수님의 문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아, 인생이 안 외로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고전과 함께하는 거구나. 꼭 고전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책, 나에게 의미가 있는 책. 그러니까 혜성 씨가 인생 책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인생 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두고 꾸준히 읽는 책이 나의 인생 책이다. 진정한 인생 책은 내가 인생의 동반자처럼 나의 삶에 끊임없이 같이 하는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런 인생 책들을 고전에서 찾으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그 옛고자 그렇죠. 때문인지 옛날 책들, 네. 뭔가 지금 내 삶과 관련이 없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해서 네. 쉽게 집어들지 못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고전의 진짜 의미, 그 원어의 유래도 예. 알고 싶어요. 서양에서 고전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클래식스라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 이러면 네. 학급 또는 계급 이런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어머 쟤는 클래스가 달라 뭐 이런 예, 표현을 쓰잖아요. 예. 로마 시대의 클라시스는 4개의 클라시스가 있었어요. 노예 음. 클라시스가 있고 평민 클라시스, 그다음에 기사, 귀족. 음. 사람들이 지금 표현한 그 말이 딱 맞는데요. 그 사람 클래스가 달라. 그러면 이거는 높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쵸. 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이제 클래식이라면 그거는 옛날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오래된 거라기보다는 모범이 될 수 있고 가장 탁월한 성과를 냈고 탁월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건 이왕이면 가장 탁월한 걸 읽는 게 좋으니까.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요즘은 정말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오랜 세월 이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고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걸로 내 삶을 더 많이 채워가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예. 들어요. 우리도 한정된 삶을 사는데 그 삶에서 최대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저희 아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왕 먹는데 좋은 음식 먹어야 몸이 건강해져. 아무거나 먹지 마. 그런 것처럼 몸을 결정하는 게 음식이라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결정하는 건 그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글을 읽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저의 정신을 결정하겠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저도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좋은 분과 좋은 책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